네, 안녕하세요.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 경제원입니다. 모듈러 호텔과 대지 분요, 복합 플랜트를 통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포스코 ANC 정찬우 그룹장님과 여현구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1부는 모듈러 이제 호텔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연간 500만 명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듈러 호텔뿐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는 호텔들, 뭐 RC나 스틸 이런 호텔을 한다면 어, 터파기, 터파기라든지 자재 운반 모든 걸 한다면은 5, 6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북한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들이 음, 원산 리조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한에 있는 우수한 인력과 자재 그리고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방안으로 해서 모듈러 호텔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중국에 있는 시진핑도 북한 관광객을 500만 명 이상 늘리라고 19년도 6월 달에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고 주위에 있는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중국에 있는 그런 그 공무원들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신문에 발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작년 초죠. 조선 관광 홈페이지에서 북한에 있는 관광 숙박시설을 공개를 했는데 주요 도시에 이제 그 숙박시설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3,800개, 4,000개가 안 되는 객실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호텔을 한다면은 북한에 있는 경제개발 특구가 28개가 있는데 그쪽에 대상지를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간략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호텔을 지어줬을 때의 공사 대금은 구상무역 방식으로 히토리나 철광석, 석탄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공사비를 좀 확보하거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현재 대북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 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진행을 하고 신뢰가 구축이 되고 나서 그 대북 제재 해제가 풀렸을 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포스코 ANC의 정찬우 구립장님께서 모듈러의 그 공법의 특징들 그리고 현재 남한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북한까지 어떻게 운반할지에 대해서 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부 순서로는 대지분유 복합 플랜트인데요. 대지분유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료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개념도와 그리고 국내에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칠레나 남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 효과 그런 내용들도 08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유엔에서 그 자금을 대겠다는 그런 기사들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이 이제 그 합의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행은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효과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존에 있는 대지 분뇨 플랜트에다가 골재 산업을 어떻게 연관시킬지에서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KBS 뉴스와 YTN 뉴스 두 가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날 밤 싱가포르 관광 명소들을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셀카도 찍었죠. 철통 경호를 받아온 김 위원장이 관광객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공개적인 행보를 벌인 이유가 뭘까요?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행선지는 초대형 식물원.
정부 주도로 메리츠 위에 조성된 곳입니다. 3만 2천 그루의 희귀 식물들이 자라는 유리 온실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외무장관 등과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사진 찍어보고 그냥 친구들한테 뭐 똑같이 사진 찍었다 자랑하고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싱가포르 대표 건물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57층짜리 건물 3개가 거대한 배를 떠받치는 모습으로 꼭대기에는 싱가포르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공중 정원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을 둘러보며 여러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지식과 경험들을 배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떠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도 꿈꿔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복합 문화 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와 연결된 다리. 여기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밤 많은 관광객들 앞에 나선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개발한 은둔의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식 경제개발과 관광특구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언론과 관광객의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우리의 정기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코앞에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양덕군의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경제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각각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가 열립니다. 14기 최고인민회의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행사 직전 경제 현장을 잇따라 시찰한 건 기존의 핵경제 병진 대신 선택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원산과 양덕의 관광지구 건설 현장에 군인들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경제 발전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고 높은 기술적 수준, 질적 수준을 요구하는 대상 건설을 결심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인민군 군인들이라고 하시면서 다만 김 위원장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 시기를 올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에서 6개월가량 늦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못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해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북한이 이처럼 공사기간을 늘린 건 하노이 회담 결렬로 경제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네, 그 동영상을 보셨고요. 북한에서도 지금 이제 대북 제재 하에서 관광산업 육성하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YTN이나 KBS 뉴스, 연합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 노동신문에 첫 기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이제 단독 기사로 해서 많이 나갔었고요. 그 시진핑이 그 전략적 소통 교류 강화라고 해서 연간 뭐 5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북한에 보내라는 그런 지시를 했고 그런 북한과 중국 간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간조선에서도 과연 북한의 500만 명 관광객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지 북한의 생명줄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것들을 대북 제재 하에서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19년도 9월 20일자 그 아사히 신문에서도 보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47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북한에서는 한 23만 명 정도 됐었고, 그거의 한 20배를 이제 남한의 그 관광객 수요에 만큼 중국이 북한으로 그거를 이제 늘리겠다는 지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북한에 이제 관광객들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또 우리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작년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달러를 사용했을 경우에 2018년도 한 해 북한을 관광객들이 가서 쓴 돈이 약 3억 6천만 달러를 소비했다고 추정하고 있고,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 관광객들을 얼마큼 보냈는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 관광객 수를 밝힌 것은 2012년도 그때가 23만 7천 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관광객 수와 북한 숙박시설의 현황인데요. 지금 그림 1과 그림 2를 보시면 이거는 북한 조선관광 홈페이지인데, 이게 작년 1월 달에 잠시 국내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남한의 개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받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그때 잠시 조선관광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서 접속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알려줘서 저도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닫혀 있고요. 그때 자료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림 2는 이제 주요 도시들을 이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표 2를 보시면 조선관광봉사시설의 객실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1월 19일 기준인데, 지역과 평양, 백두산, 원산, 금강산, 칠보산, 남포, 무양산, 개성 숙박시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등급이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 소개가 3,981개입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건데 북한의 그런 홈페이지에는 이 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자체 정리를 한 겁니다. 약 4,000객실이 있는데 4,000객실을 가지고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참고로 저희가 중국의 관광객들이 남한에 들어오는 게 478만 명이라고 했는데, 서울에만 호텔 객실 수가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간다고 해서 잠자리가 없으면 당일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 또한 표 1을 보시면 중국 국가여행국에서 방북한 중국 관광객 수가 2012년도에 23만 7천 명이었고 13년도는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북한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02년도, 그때가 중국인 관광객이 12만 1,000명, 기타 관광객들이 19만 4천 명에서 31만 5천 명이었는데, 2012년도 중국인 관광객이 24만 명과 외국인 관광객이 20만이라고 한다 해도 약 40만 명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시장무역 방안으로 히토류라든지 철광석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는 TV조선과 YTN에서 18년도, 19년도 수많은 그런 방송을 했고, 또 관련된 전문 기관들에서도 그 수치나 가치 산정에 대해서는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TV조선과 YTN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국토의 80%에 약 220종의 광물이 매장돼 있습니다. 함경북도부터 보시면 철 13억 톤이 매장돼 있고, 함경남도 단천에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인회석이 매장돼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16억 톤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국이 8,000년간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양강도 해산에는 한국 전체 매장량과 맞먹는 242만 톤의 구리가 매장돼 있습니다.
북한 전체의 마그넷 사이트 매장량은 60억 톤으로 세계 2위.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2,680조 원어치입니다. 갈탄은 2,140조 원, 철 3,045조 원, 금 613조 원이 묻혀 있습니다. 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저기 아랍 산유국 정도의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분 말씀에 내가 그리고 이 찬물을 끼얹는 것에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지금 세계 1위냐 3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두 분이 다 전문가신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북한에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희귀하고 돈이 되고 그리고 이 미중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자원 우라늄입니다. 이게 조물주가 지구를 만들면서 중동하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막 석유를 왕창 주고 브라질 같은 데는 하물며 석탄도 왕창 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다이아몬드를 왕창 주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은 2,600만 톤입니다. 평안남도 평산에만 적게는 340만 톤, 많게는 한 450만 톤이 있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왕창 줘버린 게 정말 왕창 준 거예요. 이걸 돈으로 치면 55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몇 경은 아니에요. 55조 달러 정도고 그리고 북한이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히토리예요. 히토류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월과 6월에 19억 원 규모의 히토류를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에 히토류 광석을 중국에 55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데 이어 6월에는 132만 9천여 달러 규모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중국에 처음으로 히토류 광석 약 2만 4,700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그 이후로는 15개월 만에 90배 가까이 수출량을 늘린 겁니다. 중국에 있는 히토리보다 품질이 우선 좋은 겁니다. 좋은 히토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매장량 자체는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이거 핵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광물 자원해갖고 내가 아랍 산유국 왕자처럼 아니면 뭐 러시아의 무슨 석유 재벌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소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좋다. 저는 할 말을 이렇다. 진짜 그래. 저희가 그 모듈러 호텔을 지어줘도 히토류나 철광석, 석탄을 받을 수 있는 건 많다는 걸 좀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담보할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북한의 주요 경제개발 특구가 있는데 이 자료는 그 정태현 회장님의 자료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28개 기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종합개발구, 첨단개발구,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 관광특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북한의 모듈러 호텔을 짓는다면 뭐 우선은 저기 강원도 쪽, 금강산 쪽에 원산이나 금강산 쪽에 좀 한다면 뭐 송도원 호텔을 중개축할 때 아니면은 해안 호텔을 개축할 때라든지 원산 호텔을 신축할 때 아니면 금강산 종합봉서를 신축할 때 약 300객실에서 뭐 400객실 정도의 그걸 지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우리 남한에 있는 건설 업체가 북한 모듈러 호텔을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경제개발특구 28개에 300객실짜리 호텔을 3개씩 짓는다면 한 개 호텔 짓는데 300억이라고 한다면 약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신규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필요한 히토류나 석탄, 철광석, 모래 등을 물물 교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개 지어주고 한 개 가져오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최소한의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북 제재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대북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학술 교류라든지 기술 교류 같은 것들 실제 물자가 안 가고 지식이 가거나 R&D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에서도 이런 것들의 취지를 공감을 한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호텔을 지어주고 그러면 우리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제재 전에는 호텔을 뭐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하는 사이에 북에서 또 기초공사와 필로티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재가 풀리면 바로 2개월 이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히토리나 석탄, 철광석을 가져와서 바로 이제 그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 설명회 같은 뭐 세부적인 운영 방안으로는 학술 대회 같은 경비는 남한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R&D 전문 기관에서 그런 그 남한에 있는 대형 건설업체나 모듈러 전문업체들을 하고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북에서는 이 모듈러에 대한 이해도나 그 실제 시공을 했을 때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백두산 건축연구소나 평양건축종합대학교 아니면 현장 설치 담당 기관들이 와서 이런 기술을 이해하고 그 했을 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대북 제재 해제 전과 후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술적인 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임 만나면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게 뭐 3, 4회 정도, 3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하면 실제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포스코 ANC의 정찬호 그룹장님께서 모듈러 건축 시스템 및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ANC의 정찬호입니다. 모듈러 건축 시스템 및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저희가 모듈러 건축 시스템을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건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시면 건설 산업은 국내 GDP 성장에도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고용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 산업은 옛날 수십 년 전과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생산성은 그 20년 동안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보다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들은 노령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외 외국인들은 계속 현장에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다 보니 고급 기술자의 감소로 건설 품질은 저하되고 있고 현재 점점 안전에 대한 리스크는 더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사회 환경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인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현장에서의 건설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정부와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노동 집약적이고 현장 공사이고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법 있던 것들을 이것을 기술 집약적이고 공장에서 생산하며 그리고 물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법으로 바꿔서 건설 산업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듈러 건축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블록 형태의 유니트 구조체의 창호 외벽, 전기 배선, 그리고 주방 기구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터파기, 파일 공사, 기초 필로티 공사 이런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장에서는 구조체 제작부터 시작해서 내외장 마감 공사, 가구 설치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현장에 모듈을 운송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 기초공사랑 공장 제작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일반 건설 공사보다 50% 정도 공기를 4에서 50% 정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 이동해서 간단하게 조립해서 체결함으로써 끝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동 재사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모듈러라고 해서 모두 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PMC 공법이라고 하면 공장 생산에서 건축물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영구적으로 존치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있고 RB 공법, 릴로케이터블 빌딩이라고 해서 현장 설치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도 부지를 옮겨서 재설치가 가능한 이러한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분류를 할 때 저희가 보통 PMC, RB라고 하는데
2017년 말이죠. 그래서 그때 거의 동시에 준공됐던 가양동 행복주택과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각각 다른 공법으로 이렇게 건설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모듈러 건축 시스템의 장점을 잠깐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비 3에서 60%, 크게는 60%까지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소음 분진을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 공법이면서 그리고 이동 재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 기술로 고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각각의 내용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 단축 부분에서는 아까 공장 제작 현장 시공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 공사가 최소화됨으로써 현장에서의 소음 미세먼지가 최소화돼서 민원들도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작을 하니 동일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동일하고 균일한 제품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제작하면서도 주거 성능은 밑에 적혀 있다시피 내진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벽체 차임이라든지 단열 등의 높은 성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듈러 건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건물 친환경공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IC 대비 라돈 방출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준치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도 IC 대비 2에서 30% 훨씬 더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재사용 자재 활용으로 폐기물도 거의 한 50% 수준밖에 안 나오는 그런 친환경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공법이면서 지금 공장에서 양호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함으로써 건설 안전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나라에 들어오게 된 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2003년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막서 오피스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층수를 점점 높여가서 지금 중고층 모듈러들이 지금 국내 모듈러 회사들도 지금 한 8개 정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최근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급격하게 이 산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 지금 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공공시장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끌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17년까지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주로 발생이 되다가 2018년에서 20년, 21년으로 넘으면서 프로젝트당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4층 이하 저층 건물로 모듈러가 주로 만들어졌다면 최근에는 12층에서 15층까지 이제 모듈러 규모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모듈에 한 객실이 들어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1.5모듈 또는 2모듈, 3모듈이 합쳐져서 한 개의 주거를 형태를 이루는 이러한 평면 다양화 부분에서도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지금 SH, L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약 2,000세대 정도가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주요 프로젝트 2017년에 행복주택을 일지공사에서 이때는 4층짜리를 했었습니다. 6층짜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건물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아까 이동 및 재사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호텔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선수단이랑 기자단이 오는데 그 기간단이 묵을 숙소가 필요했었고,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숙소가 필요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이동 재설치가 가능한 공법으로 제안을 했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어워드에서도 금상을 받았었고,
미국 모듈러 협회에서도 퍼스트 플레이스를 수상한 건축물입니다. 잠깐 이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촌 겨울축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된 열정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회 이후 남겨진 시설물의 사후 활용입니다. 올림픽 이후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건축물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공법.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미디어 레지던스 건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미디어 레지던스는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동형 건축 유닛 방식으로 건설됐습니다. 이동형 건축 유닛 방식은 해체와 이동,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건축 기술입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객실, 복도, 계단 등을 모듈화하여 공장 제작 비율을 높임으로써 공장 제작 4개월, 현장 설치 및 시운전 2개월의 짧은 기간에 미디어 레지던스가 완공됐습니다. 개별 유닛은 내진 강제를 사용해 지진에 강하고 이동할 때에도 안전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내진, 기밀, 단열, 층간 소음, 차음 등 성능 검증을 통해 우수한 주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미디어 레지던스.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은 스틸 본연의 소재감을 살린 품격 있는 공간과 디자인 감성을 더한 쾌적한 내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대회의 감동이 이곳에 머무는 이들로부터 세계로 타전될 것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미디어 레지던스는 다시 태어납니다. 기숙사로, 호텔로, 주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작은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예, 지금 평면들은 호텔의 평면들을 보시면 로비층은 위와 같고 하우스키핑 사무실, 로비, 린넨 창고 등이 있고요. 기술실 평면은 중복 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것들이 호텔 지어지고 난 바로 직후에 되는 내부 로비랑 복도, 계단 등의 모습이고요. 다음. 실제 사용되었던 호텔의 내부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침구류 빼고는 사전에 침구하고 테이블, 의자 빼고는 이제 전부 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운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아까 보신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은 지금 아까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호텔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LH공사에서 발주했던 인천 옹진 마을 정비형 및 공공실버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의 위치가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백령도죠. 지금 거의 북한에 훨씬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육상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군산에서 만들어서 지금 백령도로 이송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군산 제작 공장에서 지금 모듈을 제작을 했고요. 네, 다음 페이지. 지금 이제 군산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운송 경로를 잠깐 보시면 공장에서 군산항까지 육상 운송을 하고 군산항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해상 운송 320km 그리고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도착을 한 다음 백령도 안에서의 육상 운송 그리고 현장 설치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북한에 저희가 모듈러를 가져다 주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백령도라는 것을 지금 북한에 있는 어느 한 지역, 한국 근방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이 저희가 먼저 항구에 실을 때의 항만 이용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항만에서의 야적장, 선착장, 그리고 항만에서의 선착 장비 계획들이 잘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항만에서의 한국 선적 가역에 대한 리프트 계획, 그리고 이송 계획, 롤온, 롤오프 계획, 그 다음 양중 계획. 북한에서 이 모듈을 받을 수 있는 양중 장비가 있느냐, 이러한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페이지는 지금 백령도 현장 운송 계획인데 동일합니다. 지금 북한에 아까 항구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항구에서부터 설치되는 장소까지의 운송 경로를 사전 조사해서 운반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운반 장비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현장에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사전을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한 2개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광양생활관 프로젝트로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총 모듈러 200객실, 아시 300객실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총 층수는 지상 12층짜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림의 왼쪽 상단에 보시는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지금 이제 집을 짓는 입체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물의 그 양쪽 기둥처럼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위에 쌓여지는 게 모듈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듈러 공법을 한 535세대 지금 건립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주변에서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대지분뇨 복합 플랜트 분야를 저와 또 영거 교수님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분뇨로 전기 및 비료 생산하는 개념은 대지 분뇨 또는 소 분뇨를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갖고 전처리한 다음에 원료지구에 집어넣어서 소화제에서 고액으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그런 메탄가스를 포집하고 소각해갖고 가스터빈을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또
전기가 발생되면서 거기에 이제 온수도 나오고 또 이제 그 가스를 다 소비하고 나서 액체 찌꺼기들은 비료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축산 분유로 전기 생산하는 흐름과 또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이런 돼지 분유 메탄가스 에너지화 비즈니스 모델인데 08년도에 남북이 합의해서 축산 분유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국에서도 이제 오케이 해서 이 돼지 분유 플랜트를 남한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 서로 조사하다가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에서 돼지 분유 돼지 분유로 경제화시킨 사례를 칠레 사례와 국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시설 가운데 가장 기피하는 시설을 꼽으라면 단연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일 겁니다. 고약한 악취 때문에 어딜 가나 결사 반대하기 일쑤인데 이런 축산 분뇨를 활용해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퇴비 등 알짜 사업을 만들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 기초시설이 밀집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에 자리 잡은 축산분뇨 처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600톤 저장 능력을 갖춘 분뇨 탱크에서 미생물을 발효시켜 바이오 가스를 뽑아내는 게 주 업무입니다. 이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하루 2만 5천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도시가스 회사에도 하루 5만여 세제곱미터의 바이오 가스를 판매합니다. 3천 가구가 하루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유리온실에 공급해 연중 토마토를 생산합니다. 유리온실 운영은 주민들과 합작한 농업법인에서 맡았습니다. 공동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유리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익은 1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마을과 회사가 6대 4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오는 슬러지로는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판매합니다. 방류수 또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온 이 방류수는 곧바로 마셔도 될 만큼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 시설을 갖추는 데 든 투자비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500억 원.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도시가스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또한 비료와 퇴비와 액비를 만들고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업체 측은 국내 첫 광역 거점 시설로 설립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TJB 이인범입니다. 저희 08년도에 1월 달에 남북 간에 합의해서 축산 분뇨로 전기 생산하겠다는 사례가 있었고 그때 우리 남한에서는 축산 분뇨를 해양에 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투기할 수 없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에너지화하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2008년도 1월 13일자에 따르면 경기도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 유엔 환경기구 관계자들하고 2008년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후보지에 대해서 실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반기문 유엔 총장도 2007년도 11월에 경기도 전 지사인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하고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하루 300톤씩 연간 10만 톤 규모의 축산 분유를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플랜트를 남북에 한 개씩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100억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보신 동영상에 따르면 남한에 설치한 거는 5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한과 북한에 한 개씩 설치했을 때 총 사업비가 100억이니까 08년도 기준으로는 5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새롭게 한다면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북한의 그 설명을 할 때 경기도에서는 그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로 예상되는 효과 분석을 하면 북한에 제공한 자료로는 하루 300톤의 축산 분뇨를 처리하면 이게 연간 10만 톤 규모입니다. 300가구 규모의 협동농장 7개소, 2,000여 가구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축산 분뇨를 처리한 뒤 나오는 비료로 농경지 2,400헥타르에 연간 두 차례 뿌릴 수 있는 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00헥타르 규모가 여의도의 8배 정도 규모로 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북부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내에 남한에 소비되는 돼지 양의 한 20% 정도가 경기도에서 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가 6개월 동안 분뇨로 발생되는 양이 약 1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돼지를 계속 도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돼지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축산 분뇨, 돼지 분뇨 플러스 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현재 남북 간에 합의가 돼야지만 북에도 설치하고 남에도 설치하는데 남북 간에 합의가 되기 전에 우선 남쪽에 먼저 설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38선 군사 분계선 위로 2km, 남으로 2km 이 사이에 아니면 남한에 있는 민간인 통제 구역 군사 분계선부터 10km 이내에 있는 민간인 통제선 그 구역 내에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는 왜 이런 걸 제안하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돼지나 축산 분뇨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돼지 축산 분뇨를 이동했을 때 물질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영향이 안 미치는 저런 DMZ 내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 비료를 반출할 때 비용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가장 접경 지역에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고가 플랜트를 설치할 때 비용도 중요한데 그거는 또 지자체에서도 시설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경기도 연천 쪽이나 파주 쪽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